네,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세종사이버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의 이수재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빅데이터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공공데이터 정책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들을 마련을 하고 어떠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좀 이야기 나눌 부분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정부에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을 했고, 과연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기존에 있었던 전자정부나 기존에 있었던 뭐 디지털 뉴딜 이런 것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공공데이터 개방과 이제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계획입니다. 데이터를 개방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고,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개방된 데이터로 데이터 분석도 하시고 또는 서비스도 만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데이터 개방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지금 하고 있는 데이터 개방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더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데이터 기반 개방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 행정 또는 데이터 기반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운영하거나 또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는 직관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기존에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데이터로 축적을 하고, 이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데이터 기반 행정은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사례를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공공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기반 행정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 기반 행정, 그리고 마이데이터. 어떻게 용어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데이터라는 데이터라는 것을 중심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해나간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차이점은 있고, 그 중에서도 나의 데이터, 개인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살펴보는 마이데이터를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플랫폼 정보입니다. 플랫폼이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하면 어떠한 이야기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플랫폼 하면은 되게 추상적이기도 하면서도 우리 주변에서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것들이 뭐 기차 플랫폼일 수도 있고, 기존에는 기차 플랫폼 또는 버스 정류장들이 사람들이 모이고 어떠한 이동이 교차되는 이러한 플랫폼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네이버 또는 다음,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또는 유니콘 기업들 같이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쿠팡, 이러한 기업들을 우리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합니다. 해외 사례로 보면은 뭐 페이스북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구글, 이러한 플랫폼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정부는 왜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먼저 여기서 이야기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왜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들입니다. 쿠팡, 컬리, 네이버, 카카오. 이걸 용어를 한번 이런 서비스를 정리를 해보면 한 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서 척척 추천해주고 한 번의 클릭으로 문 앞까지 배달을 해준다.
이 기업들이 성공한 이유기도 하죠. 네이버의 시작은 내가 원하는 지식을 지식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내가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을 해줬고요. 쿠팡은 내가 필요한 물건을 가장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게 그런 물류 시스템을 혁명적으로 개선을 해서 새벽 배송을 시작을 하면서 또 쿠팡 로켓 배송을 시작을 하면서 다른 유통업체들을 압도를 했습니다. 또 카카오는 국민들이 모두 모이는 그러한 그 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든 국민들을 카카오톡이라는 앱을 통해서 연결하는 그런 혁신을 이루어냈죠. 그러니까 한 곳에서 내가 원하는 대화를 한 번의 클릭으로 할 수가 있게 만들어준 거죠. 누구나 초대를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컬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식재료들을 다음날 바로 새벽 배송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바쁜 현대인들이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의 디지털 플랫폼을 정부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화면에 잘 이제 그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를 한번 합니다. 이사를 한번 가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민등록 등초본을 띄워야 되고요. 또 전자계약, 그 부동산 계약을 해야 되고, 또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방문한 기간만 3곳이고, 방문한 사이트가 9개, 온라인 결제가 4번입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답답한 일이죠. 나는 정부라는 어떻게 대표적 그 국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 각각의 부처에 역할들이 나눠져 있어서 그 부처의 역할들에 따라서 우리는 각각의 부처를 방문해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완성해서 정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하는 건데, 이를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목표로 지금 서비스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서비스 전면 개방이 필요하고요. 정부 주도와 또 민간 협업 방식이 같이 좀 뭉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 그리고 과학적 정책 수립,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창출해 나가겠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던질 텐데요. 기존에 우리가 추진을 했던 그 우리나라가 이제 전자정부 관점에서는 되게 세계를 이제 주도하는 국가 중 하나이고요. 또 스마트 도시 또는 스마트 정부, 스마트 워크 관점에서도 인프라가 워낙 잘 돼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게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전자정부나 이런 것들과 다르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현재 정부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을 보시면 따로따로 부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정부의 방향 또는 정부 사업의 방향은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에 포커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업무들을 이제 디지털화하는 부분으로 많이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PC를 보급을 하고 문서를 이제 전자문서로 바꾸고 이러한 형태들로 이제 바꿔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고, 디지털 정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통합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데이터들을 뭉쳐야 되고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구축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데이터가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럼 데이터를 통합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통합을 해야 될 것이냐, 통합하기 위한 전제적 것은 무엇이냐라는 이제 현실적인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홈택스 복지로 뭐 시도 세울 전자수송 인터넷 등기소 두 가지 정부부처만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부하고 사법부의 데이터를 뭉쳐서 이것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제공을 할 수가 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들, 그럼 통합을 해나간다고 했을 때 첫 번째로 현실적인 고민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과연 어떠한 데이터들을 어떠한 시스템에 어떻게 저장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입니다. 한 가지 사례로 이따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 데이터 저장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이제 서울시 빅데이터 저장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목표 자체가 서울시의 모든 데이터를 서울시가 512개의 이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12개의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 곳에 저장을 해서, 이 저장소는 우리나라는 저장소라고 하고, IT 용어로는 데이터 레이크라고도 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이것들을 공동으로 활용을 해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방향과 첫 번째 저장의 관점에서 유사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가장 큰 문제점이, 과연 저장된 서비스 그 데이터들을 어떤 부서에서 통합 관리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이제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조직을 신설을 했을 때 또 두 번째로 나오는 문제점들이, 이 조직을 신설을 해놓고 그러면은 데이터를 마음껏 가져올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요입니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에 저촉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예를 들면 홈택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세무과에서는 그 담당자가 또는 그 관리자가 그 시스템을 관리하고 개인정보를 취득, 수집,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보를 다른 곳에 3자에게 제공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 곳에 모아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론 어떤 서비스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활용 목적을 명확하게 해서 그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러한 방법들을 기획해내고 유기적으로 진행하는 과정들이 예를 들면 저장이라는 큰 틀에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저장해 놓고 쓰겠다라는 관점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그 모든 데이터들을 첫 번째로 다 저장하기도 어려웠고, 두 번째로 저장된 데이터가, 그러다 보니 저장된 데이터가 품질이 낮고 그러한 데이터들이 활용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좀 생겼더라.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추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 어떠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처 간 또는 기업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그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가 이제 선택적 또는 맞춤형 서비스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AI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가 중점적으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인공지능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미래를 예측하고 분류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분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과거의 데이터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세돌 우리가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가장 기본 많이 얘기하는 사례가 이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이세돌 구단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나리오가 그 무한의 경우의 수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범위가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바둑판이라는 시나리오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돌릴 수 있는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할 수 있는 그 구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 데이터가 있었고 그 과거 데이터는 경향성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가장 큰 목적은 그 학습 데이터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함이고 그 경향성이 파악된다라는 것은 그 경향대로 미래에도 그렇게 우리가 움직일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것이죠. 예를 들면은 어떠한 이제 복지 서비스를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서비스를 예를 들게 되면 복지 어떠한 그 혜택자가 복지를 그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번 달에 기초수급 대상자였는데 그 다음 달에도 그 기초수급 대상일 가능성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그 급여 소득이라든지 나의 움직임이라든지 뭐 취업 활동 여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그 여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향성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AI가 필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정보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정말로 잘 선별해서 저장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맞춤형 AI를 개발을 해서 API로 민간에 개발을 해서 개방을 해서 우리가 같이 개발을 해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제 데이터 개방, 그리고 클라우드, 메타버스 서비스 이렇게 될 텐데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빅데이터부터 클라우드, 메타버스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그 기술, 그 서비스에 대한 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공공 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고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공 데이터 개방한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데이터 개방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요. 또 정부나 이제 정부기관의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요청하거나 또는 정부기관의 연구과제들을 수행을 하면서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공 데이터 개방은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하면 또 한번 히스토리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공공 데이터 그 개방은 한 2012년 경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시대가 열리는 그러한 시기와 맥을 같이 하는데요. 2012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오픈 가버먼트를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 가버먼트를 선언을 하면서 오픈 데이터, 즉 데이터를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그 시민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개방이 돼야 되고 개방된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는 축 하나, 그리고 개방된 데이터를 통해서 정책을 제안하는 축 하나, 이렇게 해서 공공 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는 두 축이 형성이 됩니다. 2022년에는 이제 정부에서는 그 시행 계획을 통해서 지능형 정부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4가지 추진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도 사업 기회를 많이 좀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개방이 왜 사업 기회가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정부에서는 데이터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2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민간의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창업을 통해 서비스 개발을 통해 창업을 하는,
그래서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게 하는 게 한 축.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버스 앱.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 네이버 지도의 버스, 네이버에서 얘기하는 또는 다음 우리가 이야기하는 포탈에서 버스나 지하철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고요. 또는 날씨 정보도 마찬가지일 거고 요즘은 또 이제 키워지는 산업들이 이제 기상 산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상청 데이터에서만 날씨 정보를 제공했는데 이제는 IoT를 통해서 각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 이런 IoT 사업을 통해 가지고 설치된 센서에서 그 수집된 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상청에서 측정된 어떠한 그 기상청에서 선정된 A라는 지점에서 측정된 미세먼지와 지자체에서 설치한 B라는 지점에서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치는 분명히 이제 다를 수가 있겠죠. 그 의미는 우리가 데이터를 더 마이크로하게, 좀 더 세밀하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 정보를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설치한 IoT 데이터에서 IoT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는 이제 개방이 됩니다. 개방이 된 데이터를 가지고 나만의 기상 서비스 그리고 미세먼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이거의 가장 큰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떠한 그 정보를 취득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하나였고 그 하나의 기관에만 우리가 의존을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그 IT 기술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서비스, 정보를 IT 센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다양해지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는 주로 이제 공공기관이 많이 포함될 텐데 그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민간에서는 좀 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기상산업에서도 기존에는 이제 기상청 정보 위주로만 우리가 정보를 활용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한 4개 정도의 기상정보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러한 정보들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을 하고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개방 부분에서 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사업의 기회는 이러한 개방을 위한 데이터들을 개발하는 것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AI 학습 데이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개방 부분에서 정부에서 이야기한 그 국민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데이터 개방 이 부분이 바로 고품질 데이터 개방 부분이 대표적으로 AI 학습 데이터 개발과 개방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데이터가 안전하고 쉽게 유통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여기에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두 가지의 기술적인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데이터 보안의 이슈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드린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놓고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 기술, 암호화 기술들이 되게 중요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논의되는 부분들이 동영암호 기술이라든지 이제 재현 데이터 기술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이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사업 기회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작은 비즈니스 기회일 수도 있는데 이제 API 개발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유통 플랫폼을 많이 할 것이냐 특별히 이제 마이데이터 API 사업들이 이쪽에서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국가 중점별 데이터 개방 및 미개방 데이터 확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신산업 분야 그리고 자율주행,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금융재정 그리고 메타 관리 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개방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올해 계획으로 잡혀 있었던 부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메타 관리 시스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큰 사업 기회로 잡으실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메타 관리라고 하는 것들은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 명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유한 데이터의 특징들을 설명해 놓은 것들인데 디지털 정보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들이 메타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개방할 것이냐, 이 고민들이 모든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에서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와 시스템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사업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비정형 융합 데이터 개방, 그리고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및 표준화 강화. 비정형 융합 데이터 개방은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고, 이 부분 이제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및 표준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범정부 공통 표준 영어를 1,500가까지 늘리겠다, 이러한 계획인데,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표준화,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사전을 만드는 작업들입니다. 우리가 모으는 데이터들의 데이터 명세서를 어떻게 표준화 시킬 것이냐. 그래서 데이터 DB를 구축을 할 때 어떠한 표준을 가지고 DB를 구축할 것이냐를 정의하는 과정인데, 실제로 현재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한두 분이 이제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서 진행되는 이러한 형태를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최소한 어느 정도의 그 기관에서 맡아서 꾸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이러한 부분들도 민간에서 어떻게 보면 유탁을 해서 꾸준히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데이터의 편의성, 접근성,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성장 단계별 데이터 기업 지원 확대. 그래서 공공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기획하시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매칭 지원 사업이라든지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더 확대되는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계신 분들을, 또는 이제 지금 학생이시고 혹시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맥을 파악을 하시고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공데이터의 원활한 거래, 유통 인프라 지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통 거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그래서 데이터 거래에 대한 부분들의 아이디어들, 또는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데이터 정책의 국민 참여 확대, 그리고 민간 파트너십 확대로 데이터 기반 사회 문제 해결, 그리고 국민의 데이터 자기결정권 확립. 이 마지막 부분은 마이데이터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그리고 K 공공데이터 정책 글로벌 전파 및 국제협력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관심이 가장 좀 많은 부분이기도 한데, 현재 2012년부터 오픈 데이터 가버먼트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를 개방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각국의 데이터들을 각 도시별로 또는 국가별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뉴욕시 또는 토론토시, 그리고 런던시, 이런 시와 지금 협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개방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같이 활용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방법은 무엇이고, 또 교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방법들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 논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좀 진행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 기존에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보 조금 설명을 드렸고, 데이터 기반
행정과 그리고 공공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데이터 활용 정책에서 서울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서울시 조례 또는 이제 서울 공공 데이터 법 그리고 데이터 개발 행정법에 기관을 해서 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공 데이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공공 데이터는 이제 공공 데이터법에 따라서 이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 행정은 데이터 기반 행정법에 따라서, 그리고 서울시는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묶은 조례를 통해서 서울시에 맞는 약간의 맞춤형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공공 데이터는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에 이제 개방이 되고 있고, 데이터 기반은 해안 분석 그리고 공동환경 등록 시스템,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열린 데이터 광장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 그리고 빅데이터 캠퍼스, 빅데이터 저장소,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데이터 관련 서비스의 전체적인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방, 분석, 교육, 그리고 저장, 활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정보기관에서 또는 이제 지자체에서 그 사업자들 또는 민간에게 가장 좀 사업기회 또는 아이디어를 많이 원하는 부분들은 이런 분석과 저장, 활용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 시스템은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디지털 플랫폼 정부처럼 원스톱에 서비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서비스 아이디어와 시나리오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러한 지원 센터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빅데이터 지원 센터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지자체 중심으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12년 또는 2017년 이러한 기점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겠다라는 인프라들이 많이 이제 구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 구축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국민들하고의 접점들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라는 고민들이 각 지자체 중심으로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들을 만들자. 그러니까 인프라적으로도 구축을 하고 이 안에 와서 교육과 분석과 활용 그리고 창업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센터들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목표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간에 계신 분들한테는 큰 사업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서울시는 이미 이제 조례에 넣어놓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지자체들도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 속에서 이제 서울시가 저장소 사업을 진행을 했고, 이제 저장소 데이터를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진행하자.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이냐라는 이제 고민까지 이제 진행을 했고요. 서비스 플랫폼으로 가자라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은 서울시에 이제 512개 시스템이 다 연계가 돼 있고, 그 메타데이터들이 이제 한 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한 내년쯤 되면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 확인된 정보를 가지고 서울시에 데이터를 요청을 하실 수가 있는, 예를 들면은 세금 데이터가 이제 DB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문의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체계가 구축이 됩니다. 저는 이게 되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보공개 청구라는 그 제도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정부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정보공개 청구입니다. 그 정보공개를 청구를 하게 되면 뭐 국가 보안이나 뭐 비밀 사안이 아닌 이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심의위원회들이 있어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이제 보장이 되는 거죠. 근데 알 권리가 보장이 되고, 예를 들면 이제 그쪽 파트는 이제 문서 기반 또는 어떻게 보면 그 정보 기반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이 데이터 관점, 예를 들면 따릉이 데이터가 있죠. 따릉이 데이터가 어떻게 그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데이터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수집되는지를 메타데이터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서비스를 분명히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설계가 됐다고 했을 때 이제 서울시에 이러한 정보들을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어떻게 보면은 정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그 서비스를 이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메타 정보 제공 서비스를 일단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러한 환경들을 이제는 좀 메타버스에서 한번 좀 구현을 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 데이터하고 도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형태로 지금 통합 저장소를 이제 그 구축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이제 그 열린 데이터 광장,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 빅데이터 캠퍼스, 버추얼 서울 등을 통해서 제공이 될 계획입니다. 그럼 어떠한 것들이 좀 진행이 되느냐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올해 이제 그 인구관과 이제 경제관이 오픈이 됩니다. 메타버스에서 오픈이 된다라는 의미는 저희도 되게 선도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인구 소멸의 시대를 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 소멸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인구 데이터에 대해서 정책 기반자들은 되게 많이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러한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런 기술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분석을 자연어로 좀 처리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인구관, 경제관, 뭐 이러한 그 각각의 테마관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주택적 서베이관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 앞으로 서울시의 변화하는 모습을 메타버스에서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게 이제 그 게시가 될 텐데 많은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느낌으로 일단 서울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바타가 들어와서 서울시의 데이터를 나의 친구의 아바타와 같이 분석을 하면서 보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듯한 그러한 느낌으로 저희가 이제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제 향후에는 그 오큘러스 같은 것을 끼고 우리가 메타버스 환경에서 회의도 진행하는 이러한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현재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학습 데이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로 서울시 행정에 좀 적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AI하고 학습 데이터가 일단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그래서 보시면은 하수관로 영상입니다. 하수관로가 이제 있잖아요. 땅 밑에. 이런 것들의 노후화되기 전에 교체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노후화되는 작업, 기존의 작업 방식은 로봇 카메라가 이 하수관을 다 찍습니다. 다 찍으면 10시간을 촬영했다고 한다면 사람이 그 10시간을 다 보면서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이 AI 기술을 적용을 해서 10시간의 데이터를 이제 AI가 학습을 해서 이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 검출이 되고 점검 보고서까지 자동으로 출력이 되는 이러한 개발들을 진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학습 데이터의 개발 제작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AI 알고리즘 개발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컴퓨터
저희가 저희 과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여러 가지 AI 그 과목이나 또는 데이터 개발 이러한 부분들도 아마 학습 데이터 그 라벨링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서울시에서는 열린 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개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그 상권 분석 시스템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통신 데이터, 그리고 교통 데이터, 그리고 인구 데이터, 그리고 행정 데이터들을 결합을 해서 서비스를 만든 거고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상권의 매출액은 어떻게 되고 유동인구는 어떻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전략까지 세울 수 있는 기능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의 사회적 역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공공에서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죠. 데이터를 모아서 이러한 소상공인들이 본인들이 모바일이나 또는 웹에서 바로바로 상권을 분석을 해서 내 사업에 전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빅데이터 캠퍼스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데이터 기반 행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시민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정책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암동과 6개 분원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오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서울시가 보유한 민간 데이터와 서울시 행정 데이터를 외부에 완벽하게 공개할 수는 없지만 안심구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분석하고 활용을 해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카드 데이터나 세금 데이터 그리고 부동산 데이터들이 이쪽에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서울시의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풀어볼 수 있는 그러한 체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서울시의 시장실에 있는 디지털 시장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서울시의 현황들을 이제 한눈에 시장님이 볼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 컨셉 자체는 시장님이 의사결정하는 과정들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시민들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디지털 시장실이라고 한번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서울시의 현황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서울시에 정책적으로 제안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토피스 이 부분은 이제 토피스 같은 경우 교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글로벌하게 높은 수준을 이제 나타내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빅데이터의 사회적 역할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10년 전만 해도 이제 모바일 시대가 이제 열리면서 이제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 지금은 누구나 다 이제 이러한 빅데이터,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내가 가야 될 곳의 시간들을 파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사회적 역할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실시간적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습득을 해서 나의 향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것들이 빅데이터의 사회적 역할이 아닐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라는 부분들이 공공이나 민간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수질 관리를 이제 사람이 가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센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런 수질 관리를 진행을 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모아놓고 분석을 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 장표는 이제
1인 가구 삶의 분석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여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적은 1인 가구 또는 평일 외출이 적은 1인 가구, 휴일 외출이 적은 1인 가구, 동영상 소비량이 많은 1인 가구, 그리고 생활 서비스 이용이 많은 1인 가구. 이러한 그 특징을 가진 1인 가구를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사실 1인 가구가 많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전통적인 가족의 특징들이 이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 신고된 행정정보만 가지고는 이러한 특징들을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을 만들려다 보면 은둔형 외톨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는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러면은 사람별로 어떻게 삶의 패턴들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설문조사로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한계는 설문조사는 그 설문할 때만 우리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정책을 만들려면 이러한 데이터들이 수시로 필요한데 그러한 정보들은 그동안 얻을 수가 없었고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통신 데이터하고 행정 데이터를 결합하고 금융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만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로 이제 보시면 대조동 같은 데는 이렇게 모든 1인 가구들이 다 나타나는 형태를 보이고요. 연희동, 신청동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소비량이 좀 높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곡일동도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이 적은 1인 가구가 많이 살고 평일 외출이 적은 1인 가구도 많이 살고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이제 보다 마이크로하게 보다 좁은 지역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지도 데이터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데이터들은 향후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 또 이러한 그 사람들의 생활 스타일이나 또 마케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에 개방이 돼 있으니 한번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논문이나 또는 분석들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사회학자들에게 필요한 데이터 이제 이렇게 좀 적은 이유는 빅데이터의 사회적 역할들을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까 이야기한 그 1인 가구 데이터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데이터를 만든 개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민생활 데이터를 이제 개발을 했고 데이터 가명 결합을 통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공공과 행정 데이터를 결합을 했고 데이터를 이제 통계청 통신사의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1인 가구의 그 지표를 먼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1인 가구들의 특성들을 파악을 했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 그 집단들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2022년 1월에 20년 남성의 삶의 형태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러한 지역들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재정 상태에 대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은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생활 서비스 이용이 많은 집단들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은둔형 외톨이가 많은 지역들은 이러한 형태로 분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요. 20대 여성도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 이제 매월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20대 1인 가구가 변화하는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1월과 비교를 해보시면 은둔형 외톨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생활 서비스 이용 집단도 변화가 어느 동에서 얼마만큼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그 실시간성으로 이제 지금의 주기는 이제 한 달이 되겠죠. 한 달 주기로
사람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추정을 통해서 내 주변의 의사결정권자 주변에 그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권자가 알고 있는 지식 기반으로만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러한 좀 사례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빼야겠다. 요거는 그냥 빼주세요. 이태원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서울 시민 생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이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름 속에서 느끼시듯이 이제 나의 데이터라는 겁니다. 법적인 배경을 보면 대부분 정보 인권이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데이터는 누군가 수집을 해서 정부든 또는 기업이든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은 유출이 되기도 하고 또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아보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마이 데이터이고요. 이러한 법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 가장 중요한 이제 앞으로는 개인정보의 적극적인 유통 통제권을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보장을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바로 마이데이터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정보가 많이 있다.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를 했고 빅데이터 시대에 그러한 과실들은 기업에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과실들이 대부분 기업을 창업한 또는 몇몇 기업에게만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바로 나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나에게 통제권이 있다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마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마이데이터 개인의 권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것들이 논의가 되는 부분인데 프라이버시권, 혼자 있을 권리, 그러니까 이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가 형성이 되고 우리는 외로움을 싫어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외로움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권리,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죠. 반면에 또 군중 속에 너무 본잡해서 우리가 혼자도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혼자 있을 권리라는 개념이 나왔고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제 우리가 나의 디지털 프라이버시 그래서 나의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는 내가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권리로 인식하기까지는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뭐 내 데이터를 회사에서 내 사진을 내 초상권을 회사에서 사용을 해도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회사의 일원이니까 또 그게 수익이 난들 초창기에는 크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수익도 많이 나고 커지면서 그리고 활용이 되면서 또는 내 사진이 이상한 곳에 올라가서 그런 것들을 지우거나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이 생기기까지는 많이 좀 시간이 필요했었고 어떤 프라이버시권과 잊혀질 권리에 대한 이러한 논의들이 이제 왕성하게 있었고 이제 산업화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는 다음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바로 데이터 이동권입니다.
내가 나의 데이터를 누군가에게 자유롭게 주게 해달라. 또는 내 데이터는 내가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부분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가는데 그게 너무 불편한 일이잖아요. 디지털 시대라는 건데. 디지털 정보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데이터 이동권과 소유권을 앞으로 어떻게 돌려줄 거냐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GRDP하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3법을 기준으로 이야기가 됐고요. 열람권, 정정권, 삭제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람은 어떻게 되고 정정은 어떻게 되고 삭제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신용정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불리한 정보가 있으면 삭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전송 요구권. 지금은 이제 신용정보법에 국한돼서 이 전송 요구권이 이제 진행이 되지만 이제는 개인정보법에 특히 전송 요구권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 입법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져올 변화들은 이제 어마무시한 거죠. 내가 어떤 회사에 내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그 데이터를 다른 곳에 보내주세요라고 전송 요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공공에서는 그걸 어느 정도까지 강제해낼 수 있고 규제화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민간에서는 그러한 변화되는 시장 속에서 어떠한 사업 기회를 찾을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 보유의 개인 정보를 어떻게 시민들에게 활용을 하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제공된 데이터와 결합을 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의 정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액셔너블 라이트 그리고 임파워먼트, 오픈 에코시스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마이데이터는 권리 행사의 용이성이 확보된 오픈 생태계가 형성되고 이를 통한 권한 유임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생태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기존의 빅데이터하고 오픈 데이터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가장 큰 차이는 마이데이터는 이제 퍼스널 데이터고 사용의 부분들은 같은데 이 쉐어링하는 부분들 여기가 이제 많이 큰 차이가 있죠. 모든 사람에게 쉐어링할 거냐, 나에게 쉐어링할 거냐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시면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조금 생각하면 마이데이터, 빅데이터 이 관계에서 예를 들면은 통신 빅데이터는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통신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추적을 했잖아요. 그럼 그때 활용된 데이터의 구조는 우리가 마이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빅데이터에서 나를 찾아내느냐. 근데 거기에 가장 큰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내 데이터를 누군가에게 통신 데이터를 줄 수 있게끔 하는 권리가 아직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통신 데이터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게끔 법적으로 이제 제도를 만들게 되면 통신사들은 그것들을 이제 요청에 부응을 해야 될 거고 내가 한 달 동안 움직인 데이터들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여러분들은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들, 그러한 플랫폼들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 현재 거래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공공 마이데이터가 추진이 되고 있고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 권리는 정보 주체에 대한 자기 개인 정보에 대한 권리, 열람 청구권, 정성 요구권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속 요구권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현재 마이데이터 유통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체계에서 한 380개 정도의 그 마이데이터가 제공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데이터 기반 행정 그리고 공공 데이터 개방 그리고 마이데이터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보 이런 것들의 좀 추진 현황과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고 그동안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기대가 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면서 또 인공지능에 대한 활용에 대한 기대도 되게 높고요.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을 많이 해왔고 성과도 있었지만 또 우리의 한계도 분명하게 인식이 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빅데이터나 마이데이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 특별히 개인정보 전속 요구권이 전 산업에 적용됐을 때의 변화들 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정보처럼 디지털 플랫폼 정보가 구현이 되었을 때 각각의 부처에서의 사일로가 없어지고 이러한 내용들이 통합이 돼서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되게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앞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그리고 공공 데이터 개방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사업 기회를 좀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고 마이데이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사업 기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기회를 찾고 도전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